먼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따져볼 때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더 증거가 많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거가 훨씬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이 유신론인데 유신론적 증거가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적 증거가 많은가? 아니면 판단을 미룬다,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적인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선택 사항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답이 아닌 것, 제일 가능성이 낮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가지론,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떤 문제의 답이 아리까리 애매모호한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는 어느 아이스크림이 맛있냐, 자기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열쇠가 내 집 문에 들어가는 열쇠고 비밀번호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가 더 많은가,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합당하고 제일 타당한 대답을 줄 수 있고 어느 견해가 제일 증거가 맞는가, 이걸 통해서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한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더불어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5살 때 질문이 뭐냐면,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는 질문을 종종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야, 그 질문 다시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야.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지 누가 만든 분이 아니야. 이랬는데 5살 아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아빠가 그렇다니까 그래 하고 또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것은 우리 아이 5살짜리 아이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자도 질문하는데, 일단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존재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는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만들어진 신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적 설계자, 이 세상을 만든 지적 설계자가 있다면 그 지적 설계자는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기독교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면 그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느냐? 기독교에서 이 대답을 할 수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 질문은 어린아이로부터 대과학자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있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믿음이 없을까요? 무신론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어. 우주는 누가 만들었어? 아니야,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는 자연주의, 이 세상에 물질만 있고 there was, 물질만 있고 there is, 물질만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물질주의 유물론적 세계관인데요, 이 세계 사고의, 이 철학적 사고의 근거에서 무신론자들은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되는가? 이것은 과연 말이 되는가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우주가 원래부터 있었는가? 요거는 말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맞을까?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 무신론자들, 우주는 영원하다,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 이렇게 두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주장은 원래부터 있었던 근본적인 바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닥이 하나님이냐, 그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우주냐, 물질이냐, 여기에 세계관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영원한가, 하나님이 영원한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체험적으로 믿고 성경 말씀으로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성경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저는 그 논리적 근거를 다음 세 가지 주요한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주가 시작점이 있는가 없는가? 우주가 영원한가를 따져볼 때 우주에 태어난 시작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진 것인가? 우주의 시작이 있고 어떤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물질체인가, 아니면 하나님처럼 같은 인격체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있고 그 증거의 첫 번째 근거로 우주는 시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는 시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일단 우주는 제 말이 아니라 일반 과학자들이 우주는 빅뱅, 우주의 대폭발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반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주는 대폭발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점에서부터 시작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점이 생기더만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이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라는 사실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은 오래전에 약 138억 년 전에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생겼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처음 뻥 하고 터지면서 마치 풍선을 불면 풍선이 점점 커지듯이 지금 현재 우주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풍선을 불면 불수록 커지듯이 우주가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고 지금 그런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의 첫 번째 원래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벨기에 성직자이자 물리학자인 조르즈 르메트르가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에드윈 허벌이 우주 만원경을 통해서 적색 편의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주에 있는 별빛이 붉은색은 멀어지고 푸른색은 다가오는 별빛인데 360도로 풍선이 커져 나가듯이 우주가 점차 멀어져 가고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주 전체의 만원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천재적인 사람이 처음에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윌슨산 천문대에 와서 직접 허벌 만원경을 통해서 우주 관측을 하고 난 다음에 믿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대단하냐 하면은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서양 철학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쭉 고대를 거쳐서 중세를 거쳐서 1920년대까지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우주는 영원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빅뱅이라고 우주가 점점 커져간다는 것은 풍선이 이만큼 팽창했으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면 풍선에 바람을 빼서 줄어든다고 할 때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거꾸로 필름을 돌아서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 한 점으로 모이는 시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점마저 사라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주가 사람처럼 응애 하고 사람이 태어나듯이 우주가 뻥 하고 우주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인슈타인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믿지 않다가 이 관측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이 빅뱅 우주론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빅뱅 우주론 하면 우주가 점점 커지는데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면 최초의 시작점이 있다. 시작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이야기한다. 아, 나 이거 믿을 수 없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했기 때문에 빅뱅 이론을 다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다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발달시킨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 우주론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정상 우주론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우주가 무한히 계속되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라는 개념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있었냐 하면은 이 1948년에 3명의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자 프레드 호일, 토마스 골드, 그 다음에 수학자 헤르만 본디,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정상 우주론이라는 이론이 설립되었고, 우주는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대로 지속된다. 이렇게 해서 이 이론이 점차 빅뱅 우주론과 싸우면서 서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빅뱅 우주론이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관측 결과에 의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드 호일 정상 우주론을 만들어낸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빅뱅 이론의 명백한 유신론적 함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상 우주 모델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빅뱅은 뻥 터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뻥 하고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믿겠다 해서 만들어내 놓은 이론이 정상 우주론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계속되다가 이제 결국 1960년대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65년에서 과학자들이 이제 정상 우주론이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빅뱅 우주론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965년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외계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큰 전파 안테나를 세웠다가 여기에 우연히 비둘기 똥을 치우면서 우주 배경 복사열을 발견하게 된 거죠. 관측하게 된 겁니다. 이게 로버트 윌슨과 아노 펜지어스에 의해서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열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열을 발견하고 이후부터는 1970년대 이후에 대부분 우주학자들은 정상 우주론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을 근거가 희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이 승리하게 되는데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천문학 교수 앨런 샌디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앨런 샌디지는 현대 천문학의 대부, 아버지라고 할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앨런 샌디지가 1985년 2월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대화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나는 불가지론자였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 과학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빅뱅을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자기는 인식했고, 그 과학적 발견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은 지난 약 1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어느 정도 이게 빅뱅 우주론이 진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최고 유력한 과학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미국에서 코비 인공위성을 했는데 360도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적색 편의해서 우주 팽창하는 우주 배경 복사열을 사진으로 찍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2001년에 6월 달에 발사한 윌킨스 극초단파 탐사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주 사진이 찍히게 되고, 2014년에 우주 팽창의 증거인
빅뱅 중력파를 다시 발견함으로써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빅뱅 우주론이 현재까지는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지난번에 작고했죠. 돌아가신 이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주와 시간 그 자체는 빅뱅이 일어났을 때 시작점을 가진다고 믿고 있다. 그 우주는 시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빅뱅은 우주의 시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이론이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이제는 가장 유력한 이론이 아니라 가장 진리에 가까운 법칙, 그게 바로 연력학 법칙 중에 이건 변치 않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라는 연력학 제2법칙에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우주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주는 시작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가 뻥 하고 터질 때 그 에너지가 100% 차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99, 98 계속 우주의 에너지가 솔드 아웃 계속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오신 컨퍼런스 오신 분 중에 서울에서 와서 우리 청주로 왔다가 오늘 컨퍼런스 마치면 부산으로 갔다가 전라도 강주로 갔다가 또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차에 기름, 가스를 채워 넣었다고 할 때 계속 그 가스가 그대로 풀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거리를 운행함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우주가 시작할 때 100% 에너지가 있었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우주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면 벌써 에너지가 다 솔드아웃 되고 열적 평행 상태, 제로 상태에 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원래 100%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계속 그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줄어들고 불가능한 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 데이비스라는 물리학 물리학자는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전에 절대적 시작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는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에서 우주는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우주에 태어난 사람은 시작이 있는 거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것은 나중에 점점 줄어들어서 늙어서 우주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주의 이 법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주의 시작점이 현재 우주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시작점이 있는 것처럼 결국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과 연력학 제2법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주는 만들어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과학적 이야기만 했는데 철학적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은 빼놓고 이 과학적인 이론만 가지고도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는 사람처럼 태어난 존재죠. 그러면 첫 번째는 우주는 시작이 있다. 두 번째 전제는 우주의 시작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냐 없냐 할 때 시작이 있다. 그럼 시작이 있으면 그게 원인이 있냐 아니면 스스로 원인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뭔가 나타났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윌리엄 레인 크레이거 교수가 하는 논리적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존재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그 존재의 원인을 가진다. 존재하기를 시작한 것은 태어난 것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내가 나를 만들어낼 수 없고 내 부모가 나를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주가 태어났으니까 우주가 우주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 없고 우주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우주는 존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존재의 원인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존재하기를 시작한 모든 것을
그것의 결과는 원인이 있는 거죠. 그 원인은 모든 유한한 사건은 그 사건 자체를 제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우주는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는 어떤 것들은 반드시 다른 것에 의해서 시작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그 자체를 제외한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시작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강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이 강대상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작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도 시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이 있는 것은 우주가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외에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우주는 시작이 있다, 시작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 그럼 원인은 어떤 인격체인가 물질인가? 이게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주의 시작을 일으킨 원인은 어떤 인격체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면은 철학적 증거가 있고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철학적인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주의 시작은 인격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우주를 만든 이 강대상이 우주입니다. 그러면 이 강대상을 만든 어떤 존재가, 어떤 원인이 물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A라는 물질이 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A라는 그럼 원인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또 다시 질문을 하게 되죠. B라는 어떤 물질이 만들었다. 그럼 B는 누가 만들었는데? C는 누가 만들었는데? D, E, F, G, H, I, J, K, L, M, N, O, P 쭉 끝없이 만들어진 것은 사건이에요. 태어난 것도 사건이에요. 만들어진 사건이 끝없이 과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작도 끝없이 과거로 가고 끝없이 미래로 가게 된다면 현재 사건이, 시작이 없으면 현재 사건이 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 시작이 있어야 이게 현재 사건이 오기 때문에 끝없이 과거로 가는 것을, 이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리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것은 답이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끝없이 과거로 가는 사건은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무한히 과거로도 가고 무한히 미래로도 간다. 그러면 현재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시간, 우주의 시간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최초 사건, B 사건, C 사건, D 사건, 현재 사건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유아기를 거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청장년의 시기를 거쳐 가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주도 어떤 태어난 사건이 없으면 현재의 사건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에 어떤 물질이 뭘 만들었다면 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그 무언가가 이 복잡한 우주 안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 도덕성이 있는 존재, 이런 존재를 지성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 그 원인은 반드시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머리가 좋고 더 큰 인격체인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인격적인 창조주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우주의 최초의 우주를 만든 어떤 원인이 물질이라고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뻥하고 빅뱅, 조그만 점에서부터 뻥하고 터져서 대우주가 생길 때 우주는
전부 다 작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측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논리적으로 쭉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풍선이 점점 작아져서 점에 이르는 지점까지 이르고 점마저 사라지는 무로부터 우주가 나왔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우주의 최초 시점에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원자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원자도 없었습니다. 전자도 없었습니까? 중성자도 없었습니까? 양성자도 없었습니까? 아무런 그 다 물질이면 아무런 물질과 에너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대우주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초 시작에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아보면 점점 줄어들고 대폭발의 시점이 있는데 그 폭발 시점마저도 사라지는 아무것도 없는 지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 베로어 프랭크 티플러가 쓴 책에 보면 바로 이 특이점에서 공간과 특이점은 시작점을 말합니다. 싱귤러리티라고 하는데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여 나왔다. 이 특이점 이전에는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약 우주가 그러한 특이점에서 기원하였다면 우리는 진실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진다. 여러분,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앞선 유명하고 권위 있는 학자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빌링켄입니다. 알렉산더 빌링켄이라고 쳐보면 현대 천문학 우주학에서 굉장히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우주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태어났다라고 주장합니다. 무는 무일 뿐입니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우주가 나왔다고 알렉산더 빌링켄은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폴 데이비스도 우주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되었으며 우주 창조 이전에는 아무 물질도 없었다. 우주 창조 이전에는 아무런 이 폴 데이비스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 이런 아무런 물질도 없었는데 우주는 시작이 있었죠. 시작이 있는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탄생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물질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공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대우주가 태어났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이 대우주가 뻥 하고 태어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논리의 법칙이 있는데 A와 B가 이꼴이면 B와 C가 이꼴이면 A와 C도 이꼴이다 라는 간단한 논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논리의 법칙처럼 철학에도 형이상학적 법칙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의 법칙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뭔가가 있는 데서는 뭔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것이 정상적인 그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뻥 하고 뿅 하고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롯데월드 타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뿅 하고 만들어졌다면 믿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94년의 역사, 95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건물이 갑자기 여기서 뿅 하고 태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서울시보다, 우리 지구보다, 태양계보다, 우주보다, 이 거대한 우주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뿅 하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걸 믿어야 될까요? 뭔가가 물질이 없었다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가 뻥 하고 시작할 때 무질서하게 시작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굉장히 정교하게 모든 것이 잘 들어맞도록 정교하게 미세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기본적인 힘이 강력, 강한 힘, 양력, 약한 힘, 중력, 전자기력. 이 네 가지 힘뿐만 아니라 20몇 가지의
기본적인 변치 않는 우주의 상수들이 있는데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마다 그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우주에 있는 중력을 약 1인치, 2.5cm만 커지게 하거나 작아지게 한다면 이 우주의 생명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막 손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아주 말할 수 없이 정교하게 모든 힘이 정확하게 조율되어 있어야 지금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교한 법칙이 나올 수 있을까? 강한 핵력이나 전자기력을 지배하는 법칙들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우리가 존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설계의 책에 나옵니다. 우리의 우주와 그곳의 법칙들은 우리를 지탱하기 위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존재하려면 그 설계를 변경할 여지는 거의 없는 듯하다. 여기에 우주 상수를 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변경시키면 이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주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아주 알맞게 이렇게 조율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처음부터 뻥 할 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힐 수도 없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폴 데이비스, 중력이 그렇게 정확도를 가진 알맞은 숫자인 것은 우주론에 있어서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빅뱅 때부터 우주의 모든 상수들이 정교하게 이렇게 조정되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우주의 질서가 조율되어 있고 미세한 조정이 되어 있고 DNA 정보가 있고 인간의 의식과 이성, 이것도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빅뱅에서 우주가 어떻게 커져갔는가는 다 밝혀져 있어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질에서 인간의 이성과 생각하는 것이 나왔었는가? 여기에 코절 관계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인간 속에는 객관적 도덕성은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그 누구도 이것을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질서와 도덕성과 이성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나왔을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싹 도는데 1초에 얼마나 빨리 돌까요? 대략 자전하는데 447m를 간다고 합니다. 447m. 찰칵하는데 1초에. 그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럼 태양 중심으로 날아가는데 1초에 어느 정도 갑니까? 대략 29.7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와닿는데 총을 쏘면, 군대에서 총을 빵 쏘면 총알이 1초 찰칵하는데 어느 몇 킬로 갑니까? 1초에 주로 1km를 간다고 합니다. 그럼 지구는 1초에 447m로 자전하면서 총알의 30배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어지러우세요? 안 어지럽죠? 이거는 우주의 질서의 굉장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조율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생명체 리콜버로, 이 물이 액체로 있는 이 물 상태를 해야 우리가 생명체가 유지되는데 이 모든 조율된 이런 것들이, 그리고 DNA 정보와 우리 생명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뻥 하고 무질서에서 갑자기 질서로 팍 생겼다. 이걸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세포,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재본호 교수님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배웠고, 두 번째 우리 류현모 교수님 통해서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신비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었겠지만 세포 공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세포가 어떻게 DNA 분할을 하고 있는 옛날에 나온 초기 비디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In the years since Kenyon's rejection of chemical evolution, science has revealed the details of an entire system of information processing that bears the hallmarks of intelligent design. With computer animation, we can enter the cell to view this remarkable system at work. 굉장한 시스템 안으로, 세포 핵 안으로 들어갑니다.
After entering the heart of the cell, we see the tightly wound strands of 세포의 DNA, 중심에 들어가면 storehouses for the instructions necessary to 이런 build 구조로가 되어 every 있는 protein in an organism. DNA가 나오고 있습니다. In a process known as transcription, a molecular machine first unwinds a section of the DNA helix to expose the genetic 카피를 instructions 해서 needed to 복사를 해야 assemble a 생명체가 갈 수 specific 있는데 protein molecule. 이런 복사하는 장치가 Another machine 이 안에 then 돼 있습니다. copies these instructions to form a molecule known as messenger RNA. 메신저 RNA가 이렇게 정보를 카피해 가는 거죠. When transcription is complete, the 카피가 다 slender RNA 끝나면 strand carries the genetic 세포액 information 밖으로 through the 끄집어 nucleopore 나가서 complex, 열려라 참깨 the gatekeeper 하면 for traffic 밖으로 in and out of 내보내주는 the cell nucleus. 밖으로 The 나가면 messenger RNA strand is directed to a two-part molecular factory 두 카트로 called 돼 a 있는 ribosome. After 라바솜이라는 attaching 곳으로 itself 들어가서 securely, the process of translation begins. 이제 카피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맨 이름 보시기에 맨 위쪽이 그 정보 코드에 따라가고 맨 Inside the 아래쪽이 ribosome, a molecular amino assembly line builds essence, a specifically 아미노산입니다. sequenced chain of amino acids. 20종류의 These amino 아미노산이 acids are transported from other parts of the 정확한 cell 정보에 and 따라 then linked into chains often hundreds of 자기 units 모양에 long. 정확하게 Their 붙어야 sequential arrangement determines the type of 하나의 protein 단백질이 될 수 manufactured. 있습니다. 최소한 한 150개의 저런 길이로 붙어야 하나의 작은 단백질이 될 수 있습니다. When the chain is finished, 이렇게 it is 체인지가 moved from the 끝나면 ribosome to a barrel-shaped machine that helps fold it into the precise 이걸 shape critical to its 3차원적으로 function. 모양을 갖추고 접는 3차원적으로 쉐입을 갖추어야 단백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건물에 기둥이 있고 창문이 있듯이 위에 지붕이 있듯이 하나하나 제자리에 3차원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After the chain is 그래서 이렇게 folded into 다 a protein, 되면 it is then released and shepherded by another molecular 이걸 machine to 찍어서 the exact 필요한 곳에 location where it is needed. 보내주는 This is 그 역할이 있죠. absolutely mind-boggling to perceive 이 at 사람은 this 딘 scale of 캐년인데 size 원래 크리스찬이 such 아니었습니다. finely 그런데 tuned, 세포가 스스로를 모든 자기 apparatus, 조립이 a 가능하다고 device 생각했다가 that bears the 그 marks 책을 of 유명한 책을 다 intelligent design 찢어버리고 and manufacture. 입장을 바꾼 사람이에요. And we have 세포 공장과 the details 같다라고 of 지금 a 이야기하고 immensely complex 자, molecular realm of genetic 이 information 다음에 보여줄 processing. 영상은 어떻게 And 세포가 it's exactly 분화되는가, this new 분화돼야 realm 카피돼서 of 분화되어야 molecular genetics 또 다른 where we 것을 see the 세포가 most compelling 카피가 되어야 evidence of 사람이 살 수가 design 있습니다. on This is 보겠습니다. the way a living cell looks down a light, 밑에 light 작게 microscope, 자막이 and it's 처리되어 filmed under 있습니다. time lapse, which is why you can see it moving. The nuclear envelope breaks down. These sausage-shaped things are the chromosomes, and we'll focus on them. They go through this very striking motion that is focused on these little red spots. When the cell feels it's ready to go, it rips apart the chromosome. One set 세포가 of DNA 쪼개지고 goes to 있죠. one side, the other side gets the other set of DNA, identical copies of DNA, 똑같은 DNA and then the 복사가 cell 되고 splits 있습니다. down the middle. And again, you have billions of cells undergoing 이렇게 this process 카피가 right now 됩니다. inside of you. Now we're going to rewind and just focus on the 이걸 다시 chromosomes 되돌려 봅니다. and look at its structure and describe it. So again, here we are at that equator moment. The chromosomes line up, and if we isolate just one chromosome, we're going to pull it out and have a 자세히 look at its 보십시오. structure. So this is one of the biggest molecular structures that you have, at least as far as we've discovered so far, inside of us. So this is a single chromosome, and you have two strands of DNA in each chromosome. One is bundled up into one sausage, the other strand 염색체입니다. is bundled up into the other sausage. These things that look like whiskers that are sticking out from either side are the dynamic scaffolding of the cell. They're called microtubules, but the name's not so important. But what we're going to focus on is this red region. I've labeled it red here, and it's the interface between the dynamic scaffolding and the chromosomes. It is obviously central to the movement of the chromosomes, but we have no idea really, as to how it's achieving that movement. We've been studying this thing called the kinetochore for over 100 years with intense study, 이게 and we're 신비한 still just 겁니다. beginning to 보세요. discover what it's all about. It is made up of about 200 different types of proteins, thousands of proteins in total.
It is a signal broadcasting system. It broadcasts through chemical signals, telling the rest of the cell when it's ready, when it feels 세포가 that 분화할 때 everything is 여기서 aligned and 정보를 ready to 모아서 go 보내줘야 for 분화가 the 됩니다. separation of the chromosomes. It is able to couple onto the growing and shrinking microtubules. It's transiently, it's involved with the growing of the microtubules, and it's able to transiently couple onto them. It's also a tension sensing system. It's able to feel when the cell is ready, when the chromosome is correctly positioned. It's turning green here because 녹색이 it 되어야 feels 이제 that 다 됐다는 everything is 신호가 just right. 되면서 And you'll see that there's one little last bit that's still remaining red. And it's 그러면서 이제 walked 정보가 away down 이동되기 the 시작합니다. microtubules. That is the signal broadcasting system sending out the stop signal, and it's walked away. I mean, it's that mechanical. It's molecular clockwork. This is how you work 작은 at the molecular scale. 단백질들이 So, with a little 분자들이 bit of molecular eye candy, 이렇게 we've 정보를 got 가지고 kineses, 실어 which are 날라서 the orange ones. They're little molecular courier 기어다니면서 molecules walking one way. And here are 기계처럼 the 일을 하고 dyneins. They're 있죠. carrying that broadcasting system, and they've got their long legs so they can step around obstacles and so on. So again, this is all derived accurately from the 일반 science. 과학 The problem is we 이야기입니다, can't 이게 show it to 지금. you any other way.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애니메이션이고 오른쪽은 전자현미경으로 아주 느리게 귀엽죠? 자기 몸보다 큰 걸 지금 들고 지금 나르는 겁니다. 개똥벌레처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기 세포가 분화하려고 하면요, 제 주먹만 한 게 세포 핵이라고 생각하면, 세핵 하나의 핵 제일 중심부라고 하면 단 세포 하나에 제일 바깥이 거리가 실제로 제 이 주먹만 한 이 크기가 세포 핵의 그거라면, 실제로 세포의 제일 끝, 하나의 세포의 제일 동그란 세포의 제일 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 정도 될까요? 아니면 저 운동장 정도까지 갈까요? 비유로 하자면요, 여기서 일본 동경까지 간답니다. 이 정도 작은 거라고 한다면, 제 말이 아니라 데니엘 노벌이라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생물학과 석자 교수님 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영국의 스코틀랜드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먼 거리를 그러면 세포 분화할 때 무엇으로 그 분화하는 건 사인을 줄까요? 그리 먼 거리를. 지금 옆에 지금 보고 있는 실 저거 있죠? 저게 튜벌린이라고 하는데 미세소관인데 이걸 연결해서 저까지 그냥 샥 싸가지고 정보를 반짝하는 순간에 보내가지고 이걸 세포 분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정보가 지금 고속도로가 쫙 펼쳐지면서 현대과학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쫙 해서 세포가 분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고 우리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뭐냐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뻥 하고 만들어서 엄청난 크기의 대우주의 질서가 있고, 우리 생명체의 DNA 정보가 있고, 정보는 지성적 행위예요. 그런 정보가 있고, 이런 세세하게 분화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시스템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연히 펑펑펑 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다인 시대는 이처럼 먹물이 하나 떨어진 세포가 하나의 머시멜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브로트 집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쪼개면 쪼갤수록 같은 타입 프락탈이 구조가 있어서 쪼개면 쪼갤수록 복잡한 것처럼 세포가 그렇게 복잡해요. 우리가 지금 화성까지 가는 우주선을 보낼 수 있지만 세포 하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만듭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생명체에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보.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는 새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낙타는 낙타의 설계도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각각 다른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가 쓴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에 보면 세포핵에는 암호화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담긴 정보 양은 약 30건짜리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전질보다 더 많거나 그보다 3배 또는 4배 정도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몸에 있는 전부 세포가 아니라 하나의 세포 안에 이만큼 백과사전의 3, 4배의 양이 정보량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내 머리에서 뺀 DNA와 제 발톱에서 뺀 DNA가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제 몸에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내 DNA예요. 여러분 거는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정자와 남자가 결합해서 착상해서 애가 생길 때 세포 분열이 계속 시작되는데, 세포 분열이 돼서 임무가 있는 거야. 너는 커서 머리가 되고, 너는 심장이 되고, 위가 되고, 간이 되고, 썰가 되고, 다리가 되고, 몸통이 되고, 눈이 되라. 각각 그 세포 분화에 임무가 다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쫙 만들어져 갖고 애가, 콩알만 애가 나중에 커져서 10개월 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연히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단순히 150개 아미노산, 아까 그 밑에서 뭐 여러 개 뭐 붙었잖아요. 최소한 150개로 된 단 하나의 단백질이 우연히 생성될 확률이 10의 164승분의 1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 근데 단백질이 한 250개 정도는 있어야 생명체로 볼 수 있는데, 한 250개로 된 단순한 생명체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은 10의 4만 1000성분의 1이에요. 이건 안 와닿는데 10의 수학에서 10의 마이너스 50성분의 1을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렇다면 10의 4만 1000성분의 1, 뭐 164성분의 1, 이거는 뭐 생명체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이렇게 너는 뭐가 되라, 위장이 되라, 썰개가 되라, 너는 뭐가 되라, 이런 것들 각각 동물도 다 설계도가 다른데 이런 설계도는 과연 어디서부터 왔겠는가? 물질은 정보를 만들지 못합니다. 지성인만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간도 없었죠, 공간도 없었는데 어떻게 뻥 해서 이 거대한 우주가 생기고 이런 생명체가 생길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 뭔가는 지성을 가진 인격체인 하나님이 돼요. 왜냐하면 물질은 답이 안 돼요. 물질이 없었다니까.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우주를 만든 어떤 원인자는 비물질적이고 비시간적이고 시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해서 불변하고 세상을 만들기로 한 의지를 가진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게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창조주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훨씬 말이 되는 거예요. 우주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고 시작은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 원인은 어떤 인격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주장, 우주는 원래 있었다? 아니죠. 우주는 영원하다? 아니죠.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럼 우주를 만든 어떤 비물질적인 인격체인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복잡한 우주가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합당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에 함께 섰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좋은 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폭력적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할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정말 그런 분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